사기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사마천이 세상을 떠나시고 반세기 만에 약 50년 만에 외손자가 사기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는 황제의 허락을 받습니다. 양운이라고 하는 외손자가요. 그 사마천 따님 가운데 사마영이라고 하는 따님이 양씨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여기 소세원의 그 양씨가 아니고요. 그 소세원의 양자진 선생님은 삼수변해서 이렇게 그죠? 대들보 양자가 쓰시잖아. 맞죠? 물량이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 양씨는 이제 나무복변에 예, 예. 그래서 양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한나라 그 서한 이제 우리 전한 또는 서한이라고 하죠. 한나라 서한 말기에 조정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마영이라는 분이 따님이. 그래서 조정이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날 때 남편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성공하는 쪽에다 편을 들게 해요. 남편을. 그래서 양씨 집안이 조정으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사마영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마영한테도 황제가 표창을 내리고 그랬어요. 사마천 따님한테. 요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외손자가 우리 외할아버지 책 좀 공식적으로 읽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 5, 50년 만에 사마천 사기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간이나 목간, 사마천이 똑같은 걸 두 부를 씁니다. 한 분은 세상에 내놓고 한 분은 명산에 감추어뒀다가 훗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 그러면 혹시나 이 책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나가지고 폐기당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표된 즉 사람들한테 빌려준 요 130권의 주간이나 목간은 아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를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외손자가 황제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선보인 게 두 번째 본이 아닐까 싶어요. 집안에 보관을 이제 사마천은 명산에다 산에다 숨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에다가 보관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요 판본이 외손자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선을 보인 게 4, 5, 50년 만이고 그로부터 약 50년 이내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한나라 귀족들의 사후 세계를 지배합니다. 요건 제가 이제 처음 중국에서도 여기에 주목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나라 시대 때 귀족들의 무덤은요, 벽돌 무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분이다. 그래서 무덤 안 내부를 바닥도 벽돌로 깔고 좌우 벽이나 천정도 벽돌로 전부 다 붙여요. 예.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봉분을 씌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입니다. 벽돌 전자.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벽돌을 깐 바닥 가운데에다가 이제 관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돌을 그냥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벽돌에 치장을 합니다. 그 벽돌에다가 뭔가 문양을 집어넣는 거야. 그 가운데 그림도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화상전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벽돌이에요. 예. 화상전인 이게 전부 다 벽돌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을 전부 다 탁본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화상전의 내용이, 그림의 내용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귀족들의 사후세계 무덤을 장식하는 고사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고사가 무덤을 장식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기가 미친 영향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향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자객열전에 나오는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는 장면,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벽돌이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벌써 나와 있죠. 이거 말고도 같은
그 테마를 가지고 소재를 요걸 가지고 벽돌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4, 5세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셈이 됩니다. 실제로. 현가자 화생이 예. 현가자 시황 화상제. 두 번째는 여기는 사마천 사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사기에 보면은 안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관중과 더불어서 안자가 나오는데 그 안자가 복숭아 2개를 가지고 임금의 총애만 믿고 설치던 3명의 장사를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도살 삼사라고 합니다. 두이자에다가 복숭아 도자, 죽일 살자에다가 석삼자, 그 다음에 선비사자 써서 이도살 삼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이 복숭아 2개, 일부러 복숭아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세 사람한테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복숭아도 못 얻어 먹을 바에 내가 뭐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기로 맹세한 사이인데 그냥 있을 수 있냐 해서 다 따라 죽어요. 그래서 임금 옆에서 임금의 사랑만 믿고 설치던 3명의 난폭한 신하들을 복숭아 2개로 죽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소재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기에 나온 안자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밖에 인상여도 이제 화상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마천 사후 1세기 이내에 한나라 귀족들의 사후세계를 무덤을 장식하는 고사로서 사기의 영향력을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역사책 하면은 2개를 듭니다. 2가지를 듭니다. 대표적인 역사설은 하나는 사마천 사기고 또 하나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양사마라고 부르죠. 사마천 사기는 서술체제가 기전체, 역사서술체제를 대표하는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나온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기사본말자,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연대순으로 편찬한 역사책. 쭉 저 전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 시대까지 약 1000몇백 년의 역사를, 이것도 통사입니다. 양대 통사로서 하나는 기전체 서술체제로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사마천 사기고, 또 하나는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술체제인 자치통감. 이 2가지가 중국 역사책을 대표하는 2 통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론을 하죠. 그래서 대표 선수 2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관이나 정신은 한쪽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사마천 사기는, 자치통감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즉 송나라의 정권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황제들에게 읽히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자치통감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요, 이 자치통감 판본을 중국으로부터 얻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철학이라든지 통치 방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왕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마광이라고, 사마광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정치가입니다. 사마광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에 진보적인 정치가는 누구냐 그러면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안석. 둘이가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죠. 한쪽은 개혁파,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안석의 새로운 법을 내가지고 송나라는 굉장히 문약했어요. 그러니까 4대 부들의 천국이긴 했는데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이 송나라의 정치를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넘어졌던 사람이 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고 모범이 되는 관료 생활을, 보수에 진짜 보수하면은 사마광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보수도 배우려면 이런 사람을 배워야 돼요. 사마광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요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동파라는 사람입니다. 다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네. 소동파는 왕안석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사마광에 대해서도 근데 너 꼴통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가했던 인물이 소동파. 굉장히 자유분방한 인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기와 자치통감이 있다. 이 2 책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모택동이 가장 좋아했던
즐겨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기하고 자치통감. 마오쩌둥이. 그래서 49년도 장개석을 대륙에서 내쫓고 북경으로 모택동이 들어갔을 때 모택동의 가죽가방에 이 두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하루도 역사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 모택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기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원나라 때입니다. 원나라 때. 아주 흥미롭게도 이민족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민족이 몽고족이 사기를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여기 또 재미난 역사가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인 같은데도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나라가 최초로 중국의 한족을 통째로 정권을 다 집어삼킨 첫 번째 나라잖아요. 그 중국은 한족의 정권이 이민족에게 완전히 통째로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원나라, 한 번은 만주족한테, 여진족한테, 청나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몽고족하고 여진족 또는 다른 말로 만주족한테 각각 한 번씩 중국 대륙 전체를 빼앗겨 본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경험이 원나라입니다. 원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원나라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실시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과거제도를 폐지해버려요. 그 원나라, 여러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원나라가 신분 등급을 쫙 나눠가지고 원나라 귀족이 첫 번째 최고 통치자고 두 번째는 생목인이라 그래서 눈이 새파란 사람들을 2등급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주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재정 회계를 담당하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신분이었고 한족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꼬랑지 남방 한족은 더 또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 창기 밑에 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한족을 민족 차별을 하거든요, 원나라가.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배워가지고 원나라에다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관료에 들어와가지고 관료가 돼가지고 원나라에 저항하거나 또는 원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없애버릴까봐 관료 체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제를 없애는 거죠. 나중에 부활시키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제를 폐지시키고 특히 한족 지식인들을 배척하고 깔보고 무시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이제 조정에 나가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벼슬 하려고 하질 않아.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아예.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그러면은 할 게 뭐야?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전부 다 글 쓰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이 가서 벼슬 아치 시설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요.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 지식인들이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그러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육아 경전에서 벗어난 거야. 그거 안 봐도 되니까 해방됐단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서삼경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글은 쓰고 싶어.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음 놓고 자유롭게 문장을 써보고 싶은 거지. 소설도 써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나라 때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원곡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희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연극의 대본이 되는 거야. 원곡이 발달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중국의 문장 형태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들을 시대별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추전국 시대 때는 북방에 시경이 있고 북시경. 이게 전부 다 북방 노래입니다. 시경은 북쪽의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강 이북쪽 지역이 이 시경의 무대예요. 노래들이.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들을 전부 다 체록한 게 시경이고 여기 한 3,000편 됐어요. 노래가. 그거를 300수로 줄여버린 양반이 공자님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자님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공자님 문화 파괴자다. 왜? 이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3,000수의 시 가운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배우셨던 남녀 상렬지사 이런 게 많아. 그리고 공자님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추려내버려. 그리고는 300편으로 딱 편집을 해.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경입니다.
그러고는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 300편 1원이 폐지월 사무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 300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악한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낸 거지. 그때 사악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에로틱한 거라든지, 그죠? 예, 남녀 간의 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다 없애지 않고 300편 남겨놓은 것만도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춘추시대 때 하면은 장강 북쪽에 있는 중원의 북방의 시경이 대표적인 문체였어요. 그래서 시경을 모르면은 행세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춘추시대 때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문장은 좌전이다. 춘추좌전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역사책이고 한쪽은 노래책입니다. 좌전은 뭐 본격적인 역사책은 아닙니다만은 사마천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춘추시대 때 역사를 사료들을 다 채취했죠. 그리고는 남방은 구론의 초사입니다. 그래서 북시경 남초사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의 문체를 얘기하자면, 문장을 얘기하자면은 북시경 남초사가 있었어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문자도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진나라의 문장 형태를 만들기도 전에 망해버렸잖아. 그래서 한나라가 진나라의 통일된 정책을 모든 걸 이어받아가지고 한문화라고 하는, 그죠? 그게 이제 한문이 나오고 한자가 나오잖아. 한나라가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문장 형태는 삼화상려로 대표되는 한부라는 거예요. 문장 형식 가운데 부가 있다. 시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산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부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도 꽤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수당을 거쳐서 당나라 들어오면은 시, 당시잖아요. 그죠? 예. 북시경, 남초사, 한부, 당시. 근데 이 시는 잘 아시다시피 5글자, 7글자 딱딱딱 격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율신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고신이 이런 얘기. 이 송나라 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제약이 많아. 그래서 송나라 때는 더더욱 누가 뭐라 그래도 문인들이 워낙 많고 사대부들이 천국 지식인들이 전부 다 뭐 시한수 하지 않으면 행세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격식이 5글자, 7글자 딱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문장의 숫자를 좀 늘립니다. 그래서 앞에는 5글자 있다가 뒤에 7글자 하기도 하고 9글자 하기도 하고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라고 부른다. 송사라고 부릅니다. 말씀 언변에 사자, 사마천 할 때 사자. 네. 그걸 송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나라 때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인들이 육아경전에서 해방이 됨으로써 소설의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설보다는 전 단계. 그게 원곡이야. 원곡인데 지식인들이 소설을 쓰려다 보니까 뭔가가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소설이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그죠? 문장이라는 게 다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소재를 삼을 만한 것들이 옛날에서 고사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마천 사기가 최고더라는 거야.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고사들만 봐도 얼마나 소설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엠열전이나 자객열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무협소설의 원조잖아요. 사마천 사기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사마천 사기에 딱 주목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것들이 원곡의 소재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고사들이 사마천 사기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조씨고화라고 하는 유명한 조씨 집안의 3대에 걸친 조씨 집안의 원한과 배신과 복수. 이게 춘추시대 때 진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춘추자전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사마천이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때 와가지고 조씨고 이야기를 가지고 조씨고화를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요. 그게 원곡이야. 제목도 조씨고화라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마천 고향 갔을 때, 3번째인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조씨고화의 주인공인 정령, 그 다음에 공손저구, 그 다음에 조무, 이 3사람의 무덤이 사마천 고향에 가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진나라의 수도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 저 밑에 산서성에 있는 후마라고 하는 곳 아니면 태원 쪽이에요. 나중에 후반기에는. 그런데 사마천 고향에 이 세 사람의 무덤이, 저게 삼의묘라고 해가지고 세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무덤이 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마천 사기의 내용 가운데서 조시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데다가 또 이 세 사람의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 정신, 사기의 정신하고도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무덤을, 다른 무덤이죠.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무덤을 여러 군데다 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의관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던 옷을 갖다가 그래서 의관청. 그 관우 같은 경우는 낙양에도 있고 당양이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왜 낙양에 있는 건 목만 가 있어요. 목. 왜 그 형주성에서 관우가 패해가지고 조조한테 처형당하잖아요. 조조가 아니고 저쪽 송건한테, 이쪽에 오나라한테. 그래가지고 송건 쪽 오나라가 조조한테 잘 보이려고 낙양으로 목을 보내버리거든요.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보내요. 그래서 조조가 훌륭한 장수다. 정말 조조가 관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관우가 죽으니까 얼마나 애석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낙양에 있는 관림이라고 하는 관우의 무덤입니다. 낙양에 있는 건 관림이라고 하고 당량이라고 하는, 땅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관우의 무덤은 관릉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여러분들이 무덤도 명칭이 여러 개 있어요. 일반 사람들 무덤은 그냥 묘. 네. 두 번째, 조금 격이 있는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 무덤은 총. 그죠? 네. 총이라고 불러. 그리고 제왕들의 무덤은 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제왕들의 무덤은 릉이라고 부릅니다. 진시황릉, 뭐 이렇게 양릉, 유방의 무덤 같으면 장릉, 이렇게 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라고 쓸 수도 없고 총이라고 쓸 수도 없고 릉이라고 쓸 수도 없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공자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게 림자를 숲을 림자.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그 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씨 집안 무덤도 다 있어서 진짜 그 공림 무덤 구역은요, 공씨들 무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림이야. 그래서 관림이라고 부른다고. 이쪽 저쪽도 아니죠, 그죠? 근데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 비중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 당량에 있는 관릉은 뭐냐면, 왜? 나중에 관우가 왕이 되거든요. 추증된단 말이야. 후대 역대 정권들이 관우가 워낙 충성스러운 인물이니까 계속해서 벼슬을 줍니다. 나중에 왕이 돼요. 심지어는 뭐 신으로 습격이 되잖아. 불교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모셔가지고 사찰을 지키는 가람신으로 만들고, 도교에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충성의 대명사니까, 유교에서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존했던 한 인간이 가장 그 높은 대접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관우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속에서 들어오잖아.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 특히 그 굿하는 무당들 가운데서 어떤 신을 내림받으면 가장 영험한 신이냐면 그 관우신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관우사당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동학묘가 공식적으로 수도 한양에다가 만들어 놓은 관우사당이고요. 지방에도 관우사당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동네 방네에 다 관우, 이렇게 조그맣게 관우를 다 모셨어요, 실제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관우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이제 전쟁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그죠? 예, 이 무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관우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명나라가 우리한테 구원병을 보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조선 왕조에서도 관우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동학묘라고 해서 아예 사당 하나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방으로 막 내려갑니다, 관우 신앙이. 현재 남아있는 관우 사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남원에 있습니다. 관왕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상당. 지금은 규모가 옛날보다는 줄어들어서 땅이 막 팔리고 뭐 개발이 돼가 줄어들긴 했는데 남원에 제일 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동학묘, 서울에 있는 동학묘를 다시 재정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 한중 관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명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중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뭘 역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남아있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관계되어 있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왕이면 와가지고 니네들하고 관계 있는 거 좀 보고 가라 이런 거죠. 나주에 가면은 완사천이라고 있죠. 완사천. 거기는 4대 미녀 가운데 서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완사천은. 네. 서시가 젊은 날, 중국의 서시가 젊은 날 처녀 시절에 빨랫감을 들고 빨래하러 가던 데가 완사천이야, 이름이. 그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태조 왕건하고 오시 집안하고 관계가 돼 있지만 실제로 완사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서시가 빨래하던 신의 이름이야. 그게 그런 겁니다. 재밌죠, 그죠? 그런 거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게 풍남문이잖아요. 풍남문.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전주 객사가 있어요. 객사 이름이 뭐냐면 풍패지관이야. 풍패지관. 전주 객사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해필이면 풍패지관이고 이게 거기가 남문일 겁니다. 남문 이름이 해필이면 풍남문이야.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유방 고향이에요. 예? 한나라 고조 유방이 원래 강서성 폐현 사람이고 폐현 가운데서도 풍량리 사람이야. 그래서 패자 풍자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한고조 유방을 자기 롤모델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한고조와 관계되어 있는 유방하고 관계되어 있는 지명들을 썼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성계도 고조 유방이 그 모반죄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고향을 들러요. 들러가지고 노래를 하나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대풍가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전히 인재를 그리워하는, 인재를 아쉬워하는 또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풍가가. 근데 이성계도 나중에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제목도 대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거의 한고조 유방이 자기 진짜 롤모델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런 거 세고 셌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뭐 지명은, 단순 지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라남도 지명을 지금 하나둘씩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군 이름부터. 광주광역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광동성 광주시라는데, 넓을 광자, 여기 빛광자인데, 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광역시니까 그래도 한성에 수도하고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맞췄는데, 이게 뭐 200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거기 1,몇백만인데, 광주시, 저쪽 광저우는 여기 광주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남성에 광주시가 있습니다. 빛광자.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인구 한 300만쯤 돼요. 여기하고 해야지. 하려면 뭘. 그래야지 뭘 팔아먹을 게 있잖아요. 거기 광동성의 광저우는 광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동네입니다.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도시고 제일 잘 사는 동네. 관심 없어. 근데 여기 하남성 광저우는 인구 한 300만에다가 중국은 이제 그거를 제3선 도시라고 부르는데 1선 도시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1선, 2선, 3선이 있는데 3선 도시야. 이제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도시예요. 중국 옛날에 고대에 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빛광자를 쓰는 나라 이름이야. 그래서 거기가 지금 광주가 됐고 우리 여기하고 같죠. 그리고 화순도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화순도 있습니다. 저는 설마 화순이 있을까? 있어요. 산서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거기도 석탄이 많이 나.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화순군이 석탄 나는 교과서에도 나왔었잖아. 지금 거의 개발하지 않죠. 뭐 폐광됐지만은 한때 제가 지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맨날 전남 화순군에 탄광이 있다는 얘기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산서성도 화순군이 있는데 화순이 있는데 거기도 석탄이 많이 납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해가지고 그 화순관에 가면 적벽 있잖아요. 그죠? 적벽,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아무튼요, 사마천 사기가 원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과거제 폐지에 의해가지고 지식인들이 딱딱한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데서 해방이 됨으로써 지식인들이 소설의 원형이 되는 곡이라고 하는 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소재거리가 사기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미쳤다 그런 얘기.